오늘은 좀 잔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밤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자녀에게 과외비를 대주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쳐 아이를 키웠다고 해도 자녀는 그 희생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충격적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고? 충분히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장기 기억에 가장 깊이 저장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녀가 30년 뒤에도 선명하게 떠올리는 건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줬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이런 걸 기억합니다. 엄마 앞에만 서면 왠지 위축됐다. 혹은 아빠와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사건은 흐릿해져도 감정은 몸에 새겨지듯 남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부모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아이는 당연히 고마워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희생의 크기와 자녀의 마음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난 희생을 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희생의 크기가 아니라 그 희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에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던 순간을. 그때 느꼈던 감정이 감사함이었나요? 아니면 부담이었나요? 혹은 죄책감이었나요? 같은 희생이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자녀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의 기억에 평생 남는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왜 더 많이 희생한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서 멀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애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착을 사랑의 크기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착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막막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애착은 영국의 정신분석가 존 볼비가 체계화한 이론으로 인간이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기가 배고프거나 무서울 때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잖아요. 그 행동, 그것이 애착의 시작입니다.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본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니까 애착은 당연히 잘 형성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착각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애착은 사랑의 크기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아이가 부모 곁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안정애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부모 안에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이 아이에게 안전함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희생 없이도 아이가 울 때 일관되게 반응해주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부모 밑에서 아이는 놀랍도록 단단한 안정애착을 만들어갑니다. 특별한 걸 해준 게 아닌데도요. 넓이의 표현을 빌리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면 됩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란 뭘까요?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불안해하면 곁에 있어주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애착의 핵심은 결국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안전함이었는가? 불안이었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는가? 이 감정의 기억이 곧 애착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애착의 질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관계의 설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볼비가 말한 심리적 안전기지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을 알고 나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애착의 핵심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 곁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부모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볼비는 이것을 안전기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는 세상이라는 낯선 바다에 처음 발을 내딛는 존재입니다. 파도가 어떻게 칠지 모르고 어디에 암초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다 위에 크고 화려한 배가 아닙니다. 비싼 장비도 아니에요. 파도가 거세질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 항구가 바로 부모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전기지가 단단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전기지가 단단한 아이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설령 망해도 나를 받아줄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친구를 먼저 사귀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실수를 해도 크게 위축되지 않아요. 반대로 안전기지가 불안정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시도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불안이 늘 깔려 있으니까요. 발달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차이는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호기심과 탐색 행동이 활발한 반면 불안정애착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탐색할 여력 자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 뒤에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이 아니라 해결사 역할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문제에 부딪히면 대신 풀어주고 장애물이 보이면 미리 치워주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항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배를 대신 몰아주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 막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항구는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배가 돌아왔을 때 쉴 수 있게, 부서진 곳을 고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나가림을 충전할 수 있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항구의 역할입니다. 진짜 안전기지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그 부모는 이미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안전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창한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서 돌아왔을 때 왜 울어? 그만 울어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모 대부분이 자신은 충분히 안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실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건 부모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해주려는 부모의 특정한 말과 행동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이 아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랑이 아이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말을 하는 부모들의 표정에는 진짜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첫마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다투고 왔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때 많은 부모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냐? 혹은 선생님한테는 얘기했어?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결과와 해결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황의 옳고 그름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한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10번, 20번, 100번 반복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별일 아니야 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차단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마음 문을 여는 건 뭘까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감정 인정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아이는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부모 앞에서 아이는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보상처럼 쓰는 겁니다. 100점 맞으면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말 안 들으면 엄마 진짜 실망이다. 혹시 이 말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부모가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사랑을 거두겠다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매일 주입하는 거예요. 네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의 내면에는 아주 단단한 공식 하나가 새겨집니다. 나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실패하면 사랑을 잃는다. 이 공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변합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하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잖아. 크면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이 된 후에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일인데 크면 괜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볼비가 평생에 걸쳐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애착은 영유아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영속성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패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된 후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것이 됩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적 작동 모델이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타인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판단하는 무의식적 기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불안감, 이게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기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연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연인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나를 버리려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상대가 아무런 문제 없이 바쁜 것 뿐인데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밀어내는 패턴을 보입니다. 친밀해지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성격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국내 대학생 6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 유형일수록 관계 중독 가능성이 높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조건부 사랑으로 자란 사람은 상사의 평가 한마디에 자기 존재 가치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잘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겨우 안심하고 이건 좀 아쉬운데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거절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모합니다. 결국 번아웃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사람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심어진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수십 년째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불안정한 애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 아이에게도 조건부 사랑을 줍니다. 본인은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에 익은 패턴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자기 부모의 말과 똑같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미 이런 패턴이 자리 잡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애착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인식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 감정을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거구나?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방임은 아이에게 안전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존성과 무책임을 키울 뿐이에요. 건강한 부모는 사랑과 원칙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느냐고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 하지만 그 잘못이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이 한 문장이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잘못은 고치면 되는 거지 네 존재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이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들은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나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신념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연애에서, 직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전제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기억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번 돈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바친 시간도, 자녀의 기억 속에서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흐려집니다. 하지만 부모 앞에서 느꼈던 안전함 혹은 불안함, 그 감정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먼저 자녀의 편이 되어주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내 편이 되라고 요구하는 순간 아이는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 편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 긴 조언 대신 이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평가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 이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안전기지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